찾아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작품을 또 찍으신 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팀 버튼의 슬리피 할로우 좋아하는데 그 영화를 찍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네. 사실은 훌륭한 그 좋은 영화들 촬영 굉장히 많은 그런 감독입니다. 어쨌건 이 루베스키 감독하면 이제는 뭐 롱테이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반드시 꼭 롱테이크만을 찍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도 테크닉이 굉장히 뛰어난 롱테이크를 자주 찍는 건 사실이고요. 롱테이크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고정된 픽스드 롱테이크가 있을 수 있고 네. 카메라가 이동하는 롱테이크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루베스키는 굉장히 이렇게 종횡무진 움직이는 리드미컬한 이동 롱테이크의 달인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광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렌즈를 쓸 때 롱테이크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롱테이크를 광각 렌즈랑 결합을 시킵니다. 광각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보통 미장센이라고 말을 할 때 미장센을 제대로 드러내려면 광각으로 찍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이 초점이 다 맞아야 되고 화각이 넓어야 잘 보여줄 테니까. 그래서 미장센을 중시하는 감독들이 상대적으로 광각 렌즈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망원이나 표준 렌즈에 비해서 루베스키는 롱테이크로도 유명하지만 광각 렌즈를 많이 쓰는 걸로도 유명하다. 저는 문외한이지만 이 감독, 촬영 감독의 스타일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비유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네네. 촬영이 리드미컬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춤을 떠올렸어요. 아. 그래서 이 모든 하나하나 영화의 촬영을 춤에 비유해보자 생각이 들었는데 슬리피 할로우는 저한테는 약간 발레 같아요. 그런 네네. 우아함이 있어요. 네. 그래비티는 저한테는 왈츠 같아요. 저 두 사람이 계속 정말 왈츠 같아요. 같이 맞아요. 붙어 있다가 떨어지기도 하는 그 왈츠의 느낌이었고요. 버드맨은 재즈 댄스. 재즈 댄스처럼 그 약간 움직임이 자유롭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역동적이면서 그런 어떤 이미지가 저는 떠올랐고요. 레버넌트 같은 경우에는 군무, 약간 현대무용 같은 느낌의 자유로운 형식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지는 촬영. 춤에 비유해서 이렇게 영화 촬영 스타일을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는 이런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롱테이크 하면 그 자체로 굉장히 예술 영화일 것 같고 이게 무슨 기록 경기 같아가지고 12분? 지난번에는 7분이었는데 뭐 이런 걔가 식의 12분 했단 말이지. 그쵸, 난 14분.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롱테이크 자체가 예술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루베스키도 이것을 최대한 길게 찍을 수 있다는 걸 과시하는 방식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루베스키는 여러 가지 일화들을 보게 되면 롱테이크를 감독이 밀어붙일 때 그에 반대되는 의견을 냈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래비티의 첫 장면이 12분이 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때 루베스키가 감독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까지 길게 찍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하고 버드맨 같은 경우에는 실제는 아니지만 그냥 보기에는 사실상 하나의 쇼트로 되어 있는 영화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길게 찍는 영화를 찍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이 영화를 안 하려고 했던 그런 뒷얘기까지 있거든요. 칠드런 오브맨을 보시게 되면 정말 끝내주는 롱테이크가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특히 2개가 있는데 중간에 숲속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롱테이크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다 감탄하면서 보고 나와서 와, 그 롱테이크 정말 괜찮았다, 끝내줬다라고 관객들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루베스키 스스로가 영화를 잘못 찍었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롱테이크를 제대로 구사해서 찍게 되면 그게 롱테이크인지도 몰라야 되는데 관객 입장에서 그 기술만 보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기술을 화려하게 찍느라고 영화에 몰입해서 보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찍었다고 볼 수도 있겠구나 해서 본인은 영화를 잘못 찍은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 처음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제 시간 역순으로 기억에 남아 생생한 작품부터 올해 아카데미에서 촬영 감독상, 촬영상을 받았던 첫 번째 작품 레버넌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있으면 징글징글하죠? 그렇죠. 이건 우리 보는 사람은 참 황홀하지만 찍는 사람은 어땠을까? 아니요, 보는 것도 징글징글해요. 황홀하지 않고요. 지긋지긋하는데 그 재미로 보는 굉장히 익스트림한 영화인데 이 영화 일단 촬영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광각으로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롱테이크는 덜 과시적으로 찍히기도 했었죠. 나머지 두 편에 비해서는.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의 촬영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촬영 자체가 최면 같아요. 아주 천천히 카메라는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이 촬영을 하는 방식이 어떤 느낌을 주냐면 화면 속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계속 손짓하는 것 같은 어떤 숲의 정령 같은 사람이 맞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네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이 영화에서는 로우 앵글을 썼다는 거예요. 로우 앵글이라고 한다면 기준은 인간의 눈높이입니다. 네. 눈높이에서 찍은 것이 가장 편안하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좀 낮으면 로우 앵글인데 이 영화는 로우 앵글로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생기게 되냐면 로우 앵글로 찍으면 인물들이 겪는 그 모든 일들을 밑에서 위로 올려보는 방식으로 찍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 중에서 특히 휴 글래스라는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인물이 얼마나 위태롭게 생존을 이어가는가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지면으로부터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이 두 감독, 이 세 편을 만든 영화를 만든 건 두 감독이잖아요. 공통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찍고 싶어하는 다큐멘터리적인 느낌을 갖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방식 중에 하나는 영화 속에서 인공 조명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광, 햇빛, 아니면 19세기에 실제로 썼던 등잔불 같은 그런 기본 불빛만으로 영화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영화는 흐름대로 안 찍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시인들을 관객들이 영화에서 보는 방식대로 순서대로 찍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이 촬영은 굉장히 극한에 가까운 저는 궁금한 게 네. 저런 대감독들 그리고 이 대촬영 감독이 있으면 이 권한 싸움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감독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감독들은 카메라 앵글 사이즈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 뭐 등등등까지 일일이 다 지시하는 감독도 있고 그것을 대가인데도 불구하고 확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우샤오시엔 감독 같은 경우에는 촬영 감독한테 거의 전권을 주다시피 해서 맡기는 스타일의 감독이에요. 근데 경우가 다르게 아닐 것 같은 홍상수 감독 같은 사람은 또 달리 일일이 지정해주는 스타일의 감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감독마다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루베스키 감독이 10대 시절부터 절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바로 그래비티를 찍은 알폰소 쿠아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친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오랜 협업, 두 사람이 무려 영화를 6편을 같이 찍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굉장히 긴밀하게 촬영 감독의 권한도 굉장히 클 것 같다. 저는 You don't look happy. Have I ever? I'm almost 18, aren't I? What is it? Going to big school making you nervous? Nervous?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ose places? Well, you managed it all so well. Tried as a minor. Out of your head on Prozac. You'll be out of there in a couple of years. You know what day it is today? Why they let me come and see you on a Monday? Sure. It's my
anniversary. 2 years. Plenty of time to think about it. I want you to tell me why. I used to think I knew. Now I'm not so sure. Time's up. Now when I think of my mother dear, how can she did cut a chair? 레버넌트 같은 경우에 초반 전투씬이 저한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씬 자체가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저한테는 롱테이크 같지만 실은 롱테이크가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그것을 얼마나 오래 찍고 어떻게 찍었느냐보다 그것이 영화 미학적으로 어떻게 주제의식이라든지 이야기와 결합해서 영화 자체의 그 미학적인 비전을 실현하는가 이런 얘기들 앞부분에 드리면서 각각의 세 편의 영화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한 주 쉬려고 그러는군요. 네네, 넘어가시려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네네. 계단 계단. 설명하면서 네. 한 줄로 드렸잖아요. 네네. 오늘은 5줄의 그림을 가지고 왔고요.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화면 비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나중에 할 거니까. 제가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화면 비율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제가 한 회를 또 화면 비율의 세계를 또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일본 브리핑을 보시다가 저게 뭐야, 저게 다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과연? 빙산의 일격만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5가지 비율이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큰 비율일 텐데요. 네. 1대 1.133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3 비율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1대 1.37 이게 무성 영화에 많이 쓰였다면 얘가 이제 할리우드 유성 영화에 35mm 유성 영화에 많이 쓰였던 화면 비율이고요. 1대 1.78 이게 우리가 흔히 지금 TV로 보는 LCD TV로 보는 그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카데미 비전이라고 하죠. 아카데미에서 자체로 만들었던 그 비율을 1대 1.85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시네마스코프라고 불리는 지금 1대 2.35 이게 많은 극장에서 지금 그 화면을 보여줄 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오늘 다루는 영화들을 잠깐 참고를 해보자면 네네. 레버넌트와 그래비티는 1대 2.35 이 비율로 찍혀 있고요. 네. 그리고 버드맨은 1대 1.78로 찍혀 있을 텐데 네. 넓은 그리고 많은 풍경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네마스코프를 쓰게 될 테고요. 버드맨 같은 경우는 협소한 장소에 장면을 찍고 싶을 때는 네. 이런 비율을 선택하게 된다. 비율을 생각하시면서 영화를 보시는 것도 좋은 감상법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5개의 비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설명도 설명이지만 시각적으로 이렇게 검은 바탕에 흰색으로 딱 보통 색도 2도, 3도 인쇄하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멋지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시각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 있네요. 한국의 로스코라고 불러주십시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 많이 말을 이렇게 얹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몇 달 안에 이 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떡밥에 이제 해보겠다.
남자가 걱정되는 여자는 계속해서 카메라로 남자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남자의 사진을 찍는 일은 여자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일과가 되었습니다. 헬프가 헬로우가 되었습니다. 남자를 계속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벌써 2달째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방 윈도우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외계 생명체님의 미니홈피입니다. 지구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사의 도움 없이 가능할까요? 딱 한 번입니다. 눈 딱 감고 딱 한 번. 그렇지. 60억 직원들을 대표해 문을 닫는 사람. 외계 생명체의 메시지에 리플을 달아주기로 합니다. 여자는 와인병에 편지를 담은 뒤 야밤에 3년 만에 외출을 감행해 뚝섬에 편지를 담은 와인병을 던지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섬 안에 갇힌 남자와 방 안에 숨은 여자의 펜팔이 시작됩니다. 두루 펜팔에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나올 만한 회화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회화로 둘은 분명하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오직 혼자뿐이던 세상에 서로의 존재가 큰 위안인지 둘은 그것만으로도 두근거리고 설레이며 답장을 기다리는 생활을 합니다. 국제 펜팔이다, 국제 펜팔. 영어로 하니까. 근데 누군지 모르고 있을 때 그때가 그냥 딱 좋은 거다. 누군지 뭐, 응? 그게 뭐가? 사장님. 안 그래? 하지만 두루 펜팔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펜팔 속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궁금해진 남자는 I hope to see you. Who are you?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맙니다. 그렇게 남자가 한 발짝 다가온 순간 여자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자를 피해 도망칩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고 한참을 들어가지 않던 미니 홈페이지로 도피하죠. 하지만 그 미니 홈페이지에는 또한 그날 저녁 태풍이 몰아쳐 밤섬에 남자가 만든 보금자리도 사라집니다. 집의 역할을 하고 있던 오리배도 다시 한강으로 쓸려 내려갑니다. 그렇게 여자의 미니홈피라는 도피처도 남자의 밤섬 생활을 상징하는 오리배라는 도피처도 사라집니다. 현실에서 도망친 두 사람을 보호해주던 울타리가 무너지고 만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자는 태풍 이후 한강 정화 작업을 나온 공익요원과 군인들에게 붙잡혀 결국 밤섬 밖으로 내쫓기고 맙니다. 집안에 갇힌 남자, 그리고 집안에 숨어 나오지 않는 여자, 둘은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영화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남자와 여자 김씨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우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는 이렇게 독특한 소재를 통해서 소외와 단절이 팽배한 지금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맞서기 시작하는 주인공들을 통해서 현실적이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보고 나면 무언가 여운이 남을 수밖에 없는 영화이지요. 그냥 우스운 컨셉 같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영화 김씨표류기 추천하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 우스운 컨셉 같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영화 김씨표류기 추천하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